추석 밥상 위 화려한 며느리가 눈을 치켜뜨며 비웃는다. 어머니, 아직도 저 싸구려 저고리세요? 체면도 모르시네. 친척들의 웃음소리, 시어머니의 손이 떨린다.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쥔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욕먹는 거예요. 시어머니 분노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경북의 작은 도시에 자리한 한옥 대저택에서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70세의 김말순이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의 맏어른으로서 그녀에게는 매일 아침이 전쟁과도 같았거든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말순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두르고 명절 음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친척들이 몰려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녀에게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명문가의 체면을 지키는 든든한 어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상처를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 정희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이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고을의 원님을 지낸 집안이었죠. 대문 앞에 서 있는 소슬대문과 사랑채, 안채, 그리고 넓은 마당까지 모든 것이 이 집안의 내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집안의 위세는 대단했어요.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시어머니는 부녀회장을 맡을 정도로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말순 역시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엄마,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아들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45살의 도연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에 짐이 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추석인데 준비해야지. 친척들이 오잖니.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도연은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다가 거래처의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채 고향집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아내 정희와 함께 말순이 살고 있는 본가에 얹혀 살며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39살의 정희는 화려한 잠옷 차림으로 부엌을 흘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런 옛날 음식 만드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사 먹는데 괜히 고생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본래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던 도연과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의 집안 배경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시골 본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생활에 익숙했던 정희에게 시골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거든요. 집안 음식이 제일이지. 어디서 사다 먹는 것과는 다르단다. 그러게요, 어머니. 정희 말이 맞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도연마저 아내 편을 들자 말순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정희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늘 희생했지. 체면을 위해, 가문을 위해. 그런데 왜 나는 늘 이렇게 초라해야 할까? 사실 이 집안의 경제 상황은 겉보기와 다르게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농사 수입만으로는 큰 집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도연의 사업 실패로 빚까지 생겼죠. 하지만 말수는 그런 내부 사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말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 집안의 체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은 점점 작아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 부인은 정말 대단해요. 그 큰 집안을 혼자서 다 꾸려나가시니까요. 이웃집 박 할머니가 종종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마저도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정작 가족들은 자신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 말이야. 아직도 전통 고수하신다고 새벽부터 음식 만드셔. 나는 말렸는데 안 들으시더라. 정희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고 말수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서울에서 산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은근히 시골 생활을 깎아내렸고 도연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척들 올 때 좀 더 깔끔하게 차려입으세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잖아요. 정희의 말에 말수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내려다보니 확실히 낡아 보이긴 했어요. 이 옷도 나름 괜찮은데. 말순이 작게 중얼거리자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기는요.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뻔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빛바랜 저고리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볼품없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집안의 기둥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말수는 장롱 앞에 서서 옷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이거나 오래전에 맞춘 것들이었어요. 새 옷을 사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친척들이 올 테니 가장 나은 옷을 골라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말수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친척들 앞에서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접시를 상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갓 빚은 송편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큰 상을 가득 채웠어요. 20여 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순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시동생 도성과 그의 아내 미경,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도성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제법 잘 사는 편이었고 미경은 늘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처지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도성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형수님이 또 이렇게 차려놓으셨네요. 대단해요, 정말. 말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추석인데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이런 인정받는 순간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곧이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말자와 그의 남편, 사촌들까지 합쳐서 총 15명가량이 모였어요. 큰 한옥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모습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차림은 시골집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정희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말순 옆자리에 앉았어요. 둘의 대조적인 모습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야, 오늘 참 예쁘게 입었네. 시누이 말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고모님. 어제 백화점에서 새로 산 거예요. 정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말순을 쳐다보았어요. 말순은 어젯밤 고심 끝에 고른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나름 단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희 옆에 앉으니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아직도 저 싸구려 저고리세요? 정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옷이 어때서? 이 집안 체면이 있잖아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친척분들 앞에서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창피해요.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게 말이야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도연이 조용히 말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정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살 때는 이런 걱정 안 했는데 여기 와서부터는 정말.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자신이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순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욕먹는 거예요. 어머, 친척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정희의 손길에 머리가 젖혀지며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70평생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그만해. 도연이 뒤늦게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손을 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친척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그것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는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더라.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들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형수님 손맛은 최고예요. 도성이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빈말로만 들렸어요. 정희는 태연하게 음식을 먹으며 서울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한강이 보이고 백화점도 가깝고 마치 아까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인사를 받으며 말수는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말수는 혼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아까 일을 되새겼어요. 정희의 차가운 손길, 친척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이 모욕,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말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에 쥔 그릇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복수심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 11시 대저택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안채방에서 잠들었고 말순만이 홀로 깨어 있었어요. 오늘 당한 모욕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공간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때 그 물건들이 아직 있을까?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분이 말순에게만 몰래 전해준 것이 있었거든요.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과 이불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거렸어요. 그러다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있다.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꺼낸 것은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만큼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시 말순의 입에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재개발 예정 구역 고시서, 그리고 보상금 산정서까지 모두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비밀리에 준비해 두신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저택이 자리한 땅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이 일대를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그 정보를 일찌감치 알고 계셨고 말순에게만 그 비밀을 털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말순아, 이건 내가 가지고 있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언젠가 내게 필요한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당시 말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당부대로 이 서류들을 비밀리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재개발 보상금 산정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했을 때 이 땅의 가치는 무려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질 예정이었어요. 30억? 말수는 그 숫자를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도연의 빚이 5억 정도였으니 이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집안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도연 역시 어머니가 그저 노후 자금도 없는 늙은 여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말수는 문서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 절차를 마쳐두셨던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은 말순이었던 거죠. 내가 알지 못한 게 있단다, 정희야. 말순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되살아나면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재개발 계획서를 보니 공사 시작 예정일이 내년 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어요. 즉, 몇 달 후면 말수는 억만장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말수는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했어요. 안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 아래 깊숙한 곳에 봉투를 감췄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 사실을 공개할까?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너무 빨리 말하면 정의가 태도를 바꿔 위선을 떨 수도 있었고, 너무 늦으면 복수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정의가 얼마나 더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는지 지켜본 다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그때의 정의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어제 일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잘 잤니?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말순의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니, 어제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셨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시라고. 정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의 무지함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정희는 말순의 반응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이해해 주시네요. 앞으로는 제가 옷도 골라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센스가 좀 있거든요. 고맙다.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옷을 골라준다고? 곧 내가 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될 텐데. 도연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정의가 좀 과했죠. 괜찮다.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 말순의 대답에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진심은 달랐어요. 내가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어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날 하루 종일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복수 계획을 다듬어 나갔어요. 정희와 도연이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속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 아래 숨겨둔 서류 봉투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정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도를 넘었습니다. 추석 이후로 말순에 대한 무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옷 좀 바꿔 입으세요. 어느 날 아침 정희가 말순의 옷차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창피해요. 말순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해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그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 박성호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말순 씨, 큰일 났습니다. 박 이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급한 회의가 있대요. 내일 당장 마을회관에 나오셔야 합니다. 정희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재개발이요? 여기가 재개발된다고요? 아, 정희 씨는 모르셨나요? 박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일대가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곧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그건 땅 평수와 위치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이 집 정도 규모면 박 이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 이장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이장이 떠나고 나자 정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도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머니, 혹시 이 얘기 알고 계셨어요? 정희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사실 말순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정희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더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정희는 재개발 얘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 보상금이 꽤 많이 나온대요. 억 단위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많이? 도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받으면 우리 서울로 이사 가요. 이런 시골에서 계속 살 이유 없잖아요. 말수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서울 생활 해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편리하고. 정희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인데 조상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죠. 정희의 말에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정희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재개발 설명회에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개발 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는 개별 상담을 통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집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되죠? 평당 1,000만 원만 받아도 20억인데. 말수는 정희의 계산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침묵을 지켰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인터넷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여보, 봐요. 비슷한 지역에서 평당 2천만 원까지 받은 곳도 있대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정혜 씨 맞죠? 그중 한 명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대한금융 회수팀입니다. 연체된 대출금 상환건으로 왔습니다. 사채업자? 도연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정식 금융회사입니다. 윤정혜 씨가 작년에 빌린 3억 원, 이자 포함해서 현재 5억 2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도 놀랐어요. 정희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번에도 돈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편이랑 같이 끝장나는 거예요. 회수업체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연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언제 그런 돈을 빌렸어?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 돈이 필요해서. 5억이 생활비야? 미쳤어? 도연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회수업체 직원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 것인지 상관없이요. 말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희가 그동안 얼마나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회수업체 직원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도연은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정의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순간이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어요. 정의가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든 모욕을 되갚아줄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정희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도연은 한숨만 내쉬며 앉아 있었어요. 어제 터진 5억 원 빚 문제로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5억을 어떻게 구해?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사업 망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빚까지. 우리 완전히 끝장났어. 말수는 조용히 차를 끓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거만했던 정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 걱정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갑자기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주세요.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며 모욕했던 그 정희가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니? 돈을 빌려주세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제발이요. 정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도 겨우겨우 사는데.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세요. 어머니 명의니까 가능하잖아요.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도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데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잖아요. 말수는 정희의 변한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체면을 중시한다며 남을 깎아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체면고 뭐고 다 버리고 돈만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왔던 회수업체 직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최소한 1억이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정희는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하루만 더 주세요.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내일? 농담하지 마세요. 이미 몇 달째 미루고 있잖아요. 회수업체 직원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압류 신청서입니다. 오늘 법원에 접수하면 이 집 압류돼요. 잠깐만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어머니 명의입니다. 제 아내 빚과는 상관없잖아요. 연대보증 서셨더군요. 회수업체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도연 씨 사인 있어요. 부인 빚에 대해 연대보증 서셨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언제? 작년에 계약할 때 같이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너 나한테 연대보증까지 서게 했어? 도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수업체 직원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압류 가능한 물건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발이요. 이 집만은 지켜주세요. 정희가 말순의 치마폭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말순은 정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추석날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며 모욕했던 그 손이었어요. 지금은 떨리며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은 다 필요 없어요. 정희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희가 하는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일 뿐이었어요. 저희가 서울로 가자고 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랐어요. 조상님들께도 죄송해요. 도연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말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회수업체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요? 그거 언제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몇 달 안에 나올 예정이에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회수업체 직원이 비웃었습니다. 꿈 깨세요. 오늘 안에 돈 안 내면 끝이에요. 말순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희와 도연이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당한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올게요. 시간만 조금 주세요.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일을 구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이 집만은 지켜주세요. 하지만 회수업체 직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압류 절차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말순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희와 도연이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희야,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회수업체 직원들이 압류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안채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아래 깊숙이 숨겨둔 갈색 봉투를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정희에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끈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울음소리와 도연의 절망적인 목소리, 그리고 회수업체 직원들의 차가운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말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온 감나무와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3대에 걸친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수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생전에 시아버지께서 이 서류들을 자신에게 맡기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말순아, 이건 내가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내게 필요한 날이 올 거다.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가족을 지키라는 뜻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 상태였습니다. 정희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추석날 머리채를 잡히며 당한 모욕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도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급한 상황인데. 말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려?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의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사람의 인격은 쉽게 바뀌지 않아.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정희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말순과 도연이 거실로 나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회수업체 직원들이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체크하며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이 TV랑 냉장고도 압류 대상이네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생활필수품이잖아요. 생활필수품도 일정 가격 이상은 압류 가능합니다.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정의가 밉다고 해도 이 집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정의가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말수는 정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의가 보이는 것이 진짜 뉘우침일까? 아니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위선일까? 정의야, 내가 묻겠는데 정직하게 대답해라. 네, 어머니. 만약 지금 이 위기가 지나가면 너는 다시 예전처럼 나를 대할 거니? 정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 자체가 답이었어요. 말수는 정의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이 부족했어요. 말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잠깐, 모든 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말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수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뭔가 방법이 있으세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정희가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회수업체 직원들도 궁금한 듯 작업을 멈췄어요.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이 집안에는 너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비밀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말이야. 말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순간이 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희와 도연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이야. 정희와 도연은 숨을 죽이고 말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회수업체 직원들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주에 깊게 들었어요. 말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어.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말수는 천천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희와 도연은 물론 회수업체 직원들까지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는 말순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수십 년간 참아온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말순을 보고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잠깐 보면 알게 될 거야. 말순은 봉투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희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너희는 이 집안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농사로는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정희는 어떻게 생각했니?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시골이라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했구나. 가난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희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솔직해지자.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추석날 내가 내 머리채를 잡으며 한 말 기억나니?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욕먹는다고 했지? 말순이 정희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 집안 체면이 있다면서 내 옷차림을 비웃었고 회수업체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며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해결책이 있으시면 빨리. 말순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명확해질 테니까. 그리고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 집안이 빚더미라고? 가난해서 체면도 없다고?
말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도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땅 문서네요. 그냥 땅 문서가 아니야. 말순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구역 고시서야. 정희가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재개발 구역? 그럼 이 땅이? 맞아. 말순이 세 번째 서류를 탁 펼쳤습니다. 보상금 산정서였어요. 수백억 가치의 재개발 보상 대상 토지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회수업체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수백억?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보상금 산정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확히는 30억. 현재 시세로 계산해도 이 정도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더 오를 예정이야. 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가 뭐?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고 무시했지? 시골 할머니라고 깔봤지? 회수업체 팀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보상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말수는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갚을 수야 있지. 하지만 내가 왜 갚아야 하죠? 어머니.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순이 정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니?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도연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희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진짜 체면이 뭔지 말이야.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지. 회수업체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대단하네. 완전 반전이야. 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아니? 왜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말순의 목소리에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지. 말순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몰랐어. 회수업체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안에서 정의의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해주겠어.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거라. 하지만 혼자서. 도연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어. 말순이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는 여기서 갈라서야 해.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추석날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을 때 이미 끝난 거야. 회수업체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보상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거네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연대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갚아주겠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정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다음날 새벽 말수는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정희에게 내린 최후 통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9시 정희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는 정희를 보니 말순의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말순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고 했잖니. 제가 정말 바뀔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을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행동은 이미 모든 걸 보여줬지.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듯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정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잘 가르칠게요. 도연아?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사람이 바뀌니? 정희의 본성은 이미 드러났어. 정희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구나.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 대단한 거야.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정희를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오전 10시 회수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말순이 보여준 재개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보상금 지급 절차만 밟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혜 씨 빚은 해결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말순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생기는 건 아니야. 정희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그럼 저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말순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니?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도 아내를 감쌀 말을 찾지 못했어요. 시간 됐다.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정희가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지만 말순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결국 정희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수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가족이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무시한 정희도 잘못이지만 그걸 막지 못한 저도 잘못이에요.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앞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엄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오후가 되자 재개발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서류를 검토한 결과 말순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예상보다 더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5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뭐? 말순이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렇죠. 정의가 그랬듯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면 안 되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소식이 퍼진 것이었어요. 말순 씨, 대박 났네요. 이웃집 박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뭐가 대박이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돈일 뿐이야. 그래도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밤이 되어 도연과 단둘이 남았을 때 말순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해. 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잘 모시겠어요. 모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 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존중하는 거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요.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효도야. 마지막으로 말순은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 재개발 계약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시아버지,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체면을 지켰어요. 말순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시작이구나.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